우리 안은지 교수님을 박수로 모시면서 우리 코칭 두 번째 세미나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은지 코치입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제 화면이 잘 보이시죠? 네. 오늘은 제가 부모님을 위한 자녀 코칭 기술 우리 총장님이 이걸로 한번 그 세미나를 좀 해보시라 말씀을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너무나 너무나 부모 교육은 너무너무 많고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강의도 하시고 또 교육도 하십니다. 우리 코칭 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부제목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는 코칭이라고 저는 이렇게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제가요, 우리 어, 저를 소개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소개하기보다는 부모 코칭 관련해서 제가 어떤 경력이 있었을까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녀를 한번 키워봐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제가 이제 두 아들의 어머니고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제가 99년도에 이민을 왔는데 왔다가 저희 남편은 돌아가고 제가 한 10년 정도를 아이들만 데리고 기러기 엄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굉장히 기러기가 유행이었죠. 그래서 제가 기러기를 하면서 또 조기 유학생으로 온 학생들을 가디언하고 카운슬러를 하면서 학교하고 연결하는 그런 일을 좀 했었고요. 어, 그 다음에, 미국 대학 진학 관련해서 좀 상담과 코칭을 좀 했었고, 보통은 미국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칼리지보드닷컴이라는 곳과 또 펩사, 그러니까 재정 보조하는 이런 것들을 좀 잘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도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대구국제학교가 처음 개설될 때, 그때 카운슬러로 살짝 좀 또 일을 했었던 적이 있고, 한동안은 또 NGO 단체에서 비행 청소년이라고 했는데, 이제, 보통은 위기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을 봉사하러 다니시는 분들을 교육하는 일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직접 위기 청소년들 보호관찰소에서 상담과 코칭을 좀 했고, 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성인 관련해서 이제 중독 코칭도 했고, 뭐 중고등학교에는 한동안 한 4, 5년 동안은 금연 교육도 했네요. 친구들이, 중고등학교 친구들 중에서 담배 피는 친구들 벌점을 주면 벌점이 좀 높아지는 친구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제 교육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제가 직업능력개발원의 커리어넷에서 진로 상담을 하는데 요건 한 7년 정도 됐네요. 현재는 이제 대학생 일반 중고등학생들, 이들을 이제 진로 상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동안은 대학교하고 한부모 과정에서 이런 그 부모 교육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고 있는 어떤 부모 교육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어, 제가 그 성경 말씀에서 부모 교육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잠언 22장 6절 말씀이 저한테는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 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음,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가 청년 리더입니다. 청년 리더가 바울 선생이 이런 말을 하죠.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노라.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믿음의 전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이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것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뭘 해줘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 연결고리를 하면 사실은 부모님을 보고 예수를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그 앞가디가 좀 다르면 우리 친구들이 좀 여러 가지로 갈등이 있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 부모 교육에서 나눌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눠봤습니다. 저희 집 뒤쪽이 골프장이라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저희 강아지가 이렇게 짖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곧 조용해질 것입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5가지 정도로 나누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가정이라는 것에서 부모와 자녀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다음에 자녀를 이해하고 부모님이 코치로서 어떤 마인드셋을 가져야 할까? 그다음에 이제 그 코칭의 언어들, 사실은 코칭은 아까 NLP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로 링귀스틱 프로그램 여기도 보면은 그 신경 언어거든요. 그 언어 코칭은 언어로 다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코칭에서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칭의 언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요. 뒷부분에 이제 자녀를 위한 코칭 기술인데 요거를 사실은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이걸 좀 압축하느라고 좀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들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처음에 그 아기를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아직도 새록새록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는 지금 정윤미 코치님이 보이는데요. 정윤미 코치님도 제가 아드님이 2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기타리스트 아드님도 있고 분명히 그 아드님을 처음 태어나서 이름을 지었을 때 그 감흥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산고의 고통도 다 잊어버릴 정도로 기뻐하면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에덴 동산에 가서 이름을 짓도록 하셨던 그것과 연결을 한다면 정말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서 잘 키워서 우리 가정에서 잘 키워서 세상 속으로 내보내라고 하는 귀한 손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름을 처음에 지어줬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지어줬을까요? 그 이름처럼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이름을 지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저도 이제 아이들이 장성을 했는데 지금 그 마음 그대로 태어나자마자 그 이름을 지어주고 그 마음 그대로 이 아이를 10년, 20년 키우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반성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저도 이 아기의 이름을 지어줬을 때 정말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첫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자녀들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와 자녀가 거주하는 곳을 우리는 홈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우스라기도 합니다. 하우스는 그냥 집이에요. 사랑이 없는 그런 집이고요. 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는데 지난번에 제가 코칭 세미나 할 때 불확실성 시대, 뷰카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세상이 너무너무 불확실하고 모호하고 복잡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가정이라는 것은 베이스 캠프와 같아서 이 가정에 들어오면 자녀들은 정말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준비를 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죠. 밖에는 눈이 오고 바람이 휘몰아쳐도 우리 베이스 캠프 안에는 따뜻함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베이스 캠프에서는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충족시키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베이스 캠프의 멤버들은 어떤 멤버들이어야 될까요? 모두 다 수평적인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이 환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또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한치 앞길도 알 수 없는, 그렇지만 먼 곳에는 먼동이 트면서 우리가 꿈을 꾸게 해주는 이런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곳이 바로 부모와 자녀가 살고 있는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렇게 그 베이스 캠프에서 자녀들을 이제 키워서 세상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밖에는 굉장히 불확실성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2020년도 동아 사이언스에 보면 미래 인재상 대학의 과거와 미래라는 걸로 이렇게 그 저널이 나와 있는 게 있었어요. 신문 기사가.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기본 지식, 역량, 인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기본 지식에는 이런 그 파운데이셔널 리터러시인데요. 문해 능력, 수리 능력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아니면 재정, 인문, 문화. 요거는 이제 우리 자녀들의 어떤 소양, 소질, 적성 여기에 하고 이제 관련이 된 부분이죠. 역량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문제를 어떻게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지, 또 창의력은 있는지, 의사소통과 협업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미래 인재상으로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인성에서는 호기심과 주도성, 일관성, 적응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 세미나 때도 우리 코칭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자기의 고유함과 창의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게 이제 인성하고도 연결이 되고, 창의성이면 역량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지식을,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이 여러 가지 다양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들 역량에서는 요거를 의사소통이나 협업 능력이라든가 창의력 이런 것들은 보면 연결과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라고 한 단어로 할 수 있고요. 인성에서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캐릭터들을 가지고 한다면 요거는 변화 대응력,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다양성, 연결성, 그다음에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성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인재상을 뽑을 때 이 세 가지 연결점을 보고 있는데요. 요거를 한번 나누고 싶어요. 하와이 카와이 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와이에 이 하와이가요, 1959년도에 마지막 그 미국 영토로 영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1950년도 때는 죄송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방해가 많으네요. 그 카와이 섬에 1950년대 때는 저희들 한국 분들도 최초의 이민 역사는 하와이 사탕수수 밭이거든요. 그러면 1950년대 이 카와이 섬에는 어떤 분들이 살고 계셨을까요? 요게 지금 하와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조금 더 확대해 보이면 요 네 개의 섬이 있습니다. 요 중에 여기가 카와이 섬이에요. 여기 카우아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당시 1950년대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그때였고, 여기에는 어떤 주민들이 살고 있었냐면, 그 사탕수수밭의 주인인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 그 다음에 그곳에 조금 살짝 리더급인 아시아, 일본, 중국, 한국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층민으로는 푸에토리코인, 베트남인, 그 다음에 그 하와이 원주민,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은, 대륙하고는 뚝 떨어져 있었고, 이곳은 범죄자가 대단히 많았고, 마약 중독자, 범죄자, 뭐 이런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특징은 또 뭐냐면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답니다. 그래서 에이미 워너라는 이분이 이 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어떤 관심이냐면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 환경이 이렇게 나쁜 이 섬에서 사는
청소년들은 자라서 분명히 별로 그 뭐 마약 중독자나 비행 청소년이나 문제 범죄자가 돼 있을 거야. 이걸 한번 증명해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카우아이 섬의 그 아이들에 대한 롱지티비티 스터디를 40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카우아이 섬의 아이들이라는 책도 좀 나와 있거든요. 아, 요거를 어떻게 좀 이렇게 낮춰볼까요? 네. 그래서 카와이 섬에 그 종단 연구를 하는데요. 가설을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나쁜 환경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은 당연히 비행 청소년으로 범죄자 혹은 중독자의 삶을 살 것이다. 이게 가설이에요. 그래서 이걸 증명하겠다고 시작을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아실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유명한 연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10년쯤 뒤에 보니까 뭐 비슷비슷해요. 근데 다른 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또 20년 뒤에도 또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40년을 하는데 30년쯤 됐을 때, 이 에미 워너 박사가 조금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그, 그 당시에 1952년, 3년도에 모든 그 당시 임신한 여성들을 몽땅 다 그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 뭐, 그, 인간 존중 뭐 이런 게 아직은 좀 안 돼 있는 상황이라 아무튼 다 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아주 그 열악한 사람들 201명을 따로 또 뽑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따로 뽑아가지고 좀 더 집중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상한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35%, 201명 중에 72명의 이상한 아이들이 나온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열악한 환경인데 뛰어난 성적을 가지고 또 학생회장도 하고 미국 본토 대학에서 로즈 장학생, 뭐 폴 장학생 뭐 이런 애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니 여기는 분명히 나의 가설은 나쁜 환경에 나쁜 애들이 나올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애들이 35%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 이분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찾아보니 이 세, 이 72명의 아이들의 성격을 보니까 리더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감도 있었고, 자기 효용감도 있었어요. 자기 효능감.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게 우리 보통 환경이 좋은 데서 자라서 리더급으로 자라는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덕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너무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도 이런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30년쯤 됐을 때 확인을 했습니다. 아, 이게 원인이 있구나. 어떤 원인이냐면 양육자가 어머니, 아버지 상관없습니다. 할머니여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동네 아저씨, 선생님, 아니면 목사님, 누구여도 괜찮습니다. 최소한 한 명 이상이 그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는 청소년들이었다는 거죠. 이 72명의 학생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30년째 됐을 때 에이미 워너 박사가 이 카우아이 섬의 종단 연구 가설을 없애고 도대체 이 친구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개념이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이 연구가 30년 뒤부터는 회복 탄력성에 대한 연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환경 때문이 아니고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또 지지해주는 누군가만 있으면 청소년들은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잘 자랄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 연구인데요. 이것을 보면 결국은 인간관계죠.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 자기에 대한 사랑과 자아 존중감을 기르고 또 타인을 배려하고 또 사랑하고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됨으로써 인간은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은 모든 역경을 이겨낼 잠재력이 있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지금 혹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보면서 야 진짜 한심하다. 니꼬라지가 이게 뭐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에게도 앞으로 정말 우리가 믿고 지지해주고 끝까지 믿어줬을 때 절대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산호세에 저희 그 아는 분이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있었는데 그 당시 아마 5학년인가 6학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사모님이죠.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저희 동네 같이 자란 언니였거든요. 목사님 사모님이 되셔서 저한테, 야, 나는 쟤를 보면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키워주실지 내가 너무 기대가 돼.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 야, 저 정도면 진짜 한심한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는 그렇게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 15년쯤 지났거든요. 너무 멋지게 자라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와, 진짜 누군가가 저렇게 지지해주고 열심히 지원해준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어떤 그 잠재력 안에 성공해서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게 대단한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자녀들을 대부분 저는 이제 아들만 있어. 미러클 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늘, 아, 이 아이가 자라서 얼마나 멋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될까. 정말 궁금하고 설렙니다. 그래서 인성에서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비행 청소년 쪽을 한 7년 정도, 보호관찰소에서 상담을 좀 했고요. 코칭 쪽으로도 이제 비행 청소년을 자꾸 하다 보니까 또 코칭을 해도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이 자꾸 저에게 의뢰가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세 가지 정도의 우리 청소년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억으로는 대학교 1학년 S라고 이제 이름을 가명을 쓰겠습니다. S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말도 별로 없습니다. 군대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시고 어머니는 화가면서 미술 감독이세요. 그런데 이제 주 양육자가 할머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친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세요. 이혼하고, 아버지 손에서 자라는데 할머니가 엄청나게 강남에서 사셨던 분들인데 대학을 보내고 하기 위해서 두 아들들을 쉴 새 없이 컨트롤을 하시면서 학원을 보내고 가회를 시키고 하면서 이제 그래서 결국은 좋은 대학을 갔어요. 학교도 굉장히 뭐 S대학, 우리 다 알고 있는 S대학도 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만났을 때는 이 아버지, 대기업 임원이신 아버지가 저를 알고 저를 이혼한 전 아내에게 소개를 시켜줬죠. 그럼 좋은 인상이었을까요? 별로 안 좋은 인상이었을까요? 굉장히 안 좋은 인상으로 이제 저를 만나게 됐죠.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한 8개월 정도, 코칭을 했는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코치님, 제가, 아기 코끼리인데요. 그 착고에 이렇게 쇠스랑에 걸려있는 아기 코끼리 같았어요. 그런데 코치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코칭을 받고 하다 보니까 한 8개월쯤 지나니까 제가 몸이 굉장히 커진 성인 코끼리, 어른 코끼리가 돼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미 쇄골랑은 이게 다 풀어졌는데 이게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서 움직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이 친구하고 종결을 했는데요. 이 친구는 내성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하지도 못하고 본인에게 화풀이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한다면 폭행이나 폭언이나 이런 걸로 가고 나에게 화풀이를 한다면 자해나 자살이나 이렇게 되거든요. 두 가지 다 못하니까 어디로 가냐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위로하는 걸로 중독으로 가는 친구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랑 8개월 있는 동안에 이제 중독 이쪽에서 어느 정도 좀 많이 해소가 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됐던 그런 친구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할머니가 엄청나게 강압적이고 과업지향형인 그런 부모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학교 2학년 Y의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외향적이에요. 외향적이고 아버지는 이 친구도 이제 강남에서 살았었는데
아버지는 대기업 직원이고 어머니는 이제 인테리어 회사 대표세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굉장히 얌전하고 착하고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보면 진짜 멋져요. 근데 저를 만났던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부모님하고 만나서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아이하고 부모님 같이 만나서 제가 아이와 코칭하는 것을 절대로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부모님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 아이에게 허락을 받고 이렇게 만나겠습니다라고 했고 비밀 유지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부모님 목소리도 듣기 싫고 숨이 막힌대요. 부모님이랑 같이 있으면.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근데 어, 여기는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외동 아들이었는데 너무 귀하게 키우다 보니까 정서 중심으로 아이가 조금 이렇게 좀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어머니가 매니저처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자기의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외향적이다 보니까 저를 만나게 된 이유가 음, 오토바이 사고를 내서 벤츠하고 부딪혀서 오토바이 사고를 내서 보호관찰소에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저를 만났는데 어, 얘는 한 1년 정도를 저랑 만났습니다. 근데 얘가 어느 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희 엄마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왜? 그랬더니 문신하고 싶어요. 중학교 2학년, 그 어머니 아버지는 굉장히 모범생이셨거든요. 그런데 문신을 한다니까 이 어머니가 완전 뒤로 넘어가시죠. 근데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문신을 하면 세 보일 것 같아서 나를 지켜줄 것 같아서 용문신 하겠다고. 근데 그 어린애들은 주로 용문신을 하고요. 나이가 들면 이렇게 좀 부분 캐릭터로 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달라요. 그 문신을 보면 이게 언제 때 했는지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저는 어,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문신하고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할 때보다 지울 때가 더 아픕니다. 근데 얘가 정말 그거를 원한다면 한번 해봐야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근데 부모님 못 기다리시고 계속 문신하는데 쫓아다니고 막 그 잡으러 다니고 저랑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어떻든 굉장히 사춘기를 잘 지내고 고등학교를 가면서 제가 이제 종결을 했는데 그때 저한테 허리 굽혀서 인사를 하면서 선생님 이제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라고 아쉬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학교 잘 다니고 있고요. 이제 부모님도 더 이상 이 친구한테 휘둘리지 않고 규율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세 번째 중학교 2학년 제이 얘는 EBS에서 한번 TV에서 한번 나왔던 친구예요. 뭐냐면 비행 청소년에서 사고를 저지른 아이들을 지리산 종주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리산을 종주하고 어려움을 뚫고 지나가면 조금 더 좀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EBS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한테 의뢰가 들어온 거는 이 친구가 종주를 다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라고 해서 저와 또 경찰서의 경찰관 한 분하고 또 태권도 사범님하고 셋이서 이 친구를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같이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얘는 사춘기를 한참 앓고 있었고 외향성이면서 또 사교성이 있었어요. 사교형. 그러다 보니까 친구 엄청 좋아하겠죠. 그리고 아버지는 1살인가 2살 때 사망을 했고 어머니가 호텔에서 이제 침대 메이킹하고 이런 일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이 좀 가난한 편이어서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면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던 친구인데요. 여기는 그래도 이 친구는 그 제주도 한라산 종주를 마쳤고요.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 어머니가 굉장히 좋았던 게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호텔에서 메이드 일을 하면서 침실을 바꾸고 하면서 저한테 한번 이런 얘기를 해요. 코치님, 제가요, 복이 많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제가요, 어디 가서 호텔에 가서 이렇게 그 호텔의 좋은 뷰를 그 경치를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일을 하면서 그 경치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이는 정말 괜찮겠다. 사실은
방임형으로 키웠는데, 그래도 엄마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한 1년 정도를 같이 했는데, 이렇게 세 아이가, 세 가지 케이스가 생각이 납니다.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는 강압적이고 과업을 중시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고, 이 아이는 이 안에 분노가 있어요. 불안정하고 자기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피하려고 하고 어떤 일을 하면, 그러니까 처음엔 눈을 쳐다보지 못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이는 규율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이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줬기 때문에, 규율도 없고, 그래서 그 코로나 초기 때 이제 만났더니 저한테 그래요. 코치님, 저는요, 절대로 코로나 안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았더니, 저니까요. 그러니까 왠지 모를 그 근자감이라고 할까요?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것들이 대단한 친구인데, 이거를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이 자라다 보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나쁘고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한 그런 게 없었고, 이 세 번째 이 친구는 워낙 외향형이고 사교형이다 보니까, 이 친구는 방임을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세 사람이 붙었다 그랬잖아요. 그 EBS 방송하기 위해서. 경찰관과 태권도 사범과 제가. 그러니까 우리 제이라는 이 친구는 누군가에게 계속 도움이 필요한 이런 친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세 가지 부류에서 나는 어떤 형이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이제 과업지향형과 정서지향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과업지향형도 사실은 아니고요. 정서지향형도 아닙니다. 이 두 개가 적절히 밸런스를 맞출 때 그 자녀, 그러니까 부모 역할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그 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 나태주 시인이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잖아요. 이 시를 썼을 때는 아이가 그 초등학교에 그 소속된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시를 썼답니다. 그 안 예뻐서 자세히 봐야지 예쁘고 오래 봐야지 사랑스럽고 그래서 얘들아 너도 그래라고 하는 시를 썼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자녀들을 자세히 봐야지 그 아이가 어떤 좀 더 세세히 또 그 아이의 변화에 민감해서 그때그때 그 아이의 감정도 느껴지고 또 그 아이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도 알게 되고 이렇게 변화에 민감해야 아이들과 소통도 가능하고 그 아이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관적인 부모가 돼야 하는데요. 일관적인 부모라 하면 저는 이제 아이들을 초등학교를 한국에서 보내고 5학년, 7학년 때 미국을 왔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의 초등학교 교육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소위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를 잘하는 건 없는데, 두루두루 잘하더라고요. 어, 모든 과목을 다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미국 교육은 어떤 거 하나를 잘하면 거기에 집중해서 예전에도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든 초등학교 때까지 골고루 잘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에서 초등학교 교육은 참 좋았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미국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그 교육을 할 때 우리들 아이를 굉장히 귀하게 키우는데 대신 어렸을 때 많이 풀어놔요. 음식점에서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조심하죠. 그리고 절대로 데려가지 않고, 우리 한국도 요즘은 그렇긴 한데, 제가 아이들 키웠을 때는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관적이지 않다는 거는, 아이들을 때때로 부모의 기분에 따라서 어떤 때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때는 용납을 하고, 어떤 때는 안 된다고 야단을 치고, 하면 아이는 어디에 기준을 줄지 모르는 거죠. 불안해하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결국에 나가서는 불안하기 때문에 부모 눈치를 보게 돼요. 눈치만 보는 아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습관이 안 되어 있어요. 그때그때 부모 기분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관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은 과업 지향과 정서 지향의 밸런스를 잘 맞추고, 그 다음에 늘 안정적으로 일관되게, 아이를 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늘 아이의 변화에 민감해서 아이들 친구가 누군지, 또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또 묻기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 아이의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잘 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데요. 요 굉장히 유명하게 많이 나왔던 겁니다. 어, 저는 부모와 자녀 관계는 어, 협력하는 관계, 함께 성장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그림을 보면 처음에 어머니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안고 아이가 어린 시절에 이제 키우죠. 키우고 조금 더 크고 어느 정도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그 자녀가 엄마보다 키가 커지고 엄마는 약간 등이 굽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두 번째 그림을 보면 이제는 자녀가 어머니를 부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을 보면 이제는 자녀가 없으면 걸을 수조차 없고 마지막에 가면은 빈 옷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모와 자녀 관계는 서로 서로 의존하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 또 서로 성장하면서 함께 공생하는 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글쎄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자녀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자녀들이 늘 성장하는 모습, 발전하고 또 커가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자녀들은 어떨까요? 태어나 보니까 이미 어른이 돼 있어. 우리 엄마 아빠는 어른들이세요. 점점 내려가서 점점 나이가 드시면서 노쇠해 가면서 결국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럼 자녀들은 절망적인 것을 계속 밑으로 하락하는 모습만 보게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정말 잘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은 공생 관계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 발달 8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그 왼쪽에 있는 요거는 플로이드가 이제 그 해준 거고, 요 밑에 이 청소년기부터 여기까지 있는 그 8가지 단계는 음, 그 에릭슨의 인간 발달 단계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0세에서 1세까지는 우리가 플로이드는 구강기라고 해서 이때 이제 신뢰감과 불신감이 생긴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이때는 아이들이 본능적인 것만 있고 이제 젖을 먹으면서 이 아이를 보호하고 또 길러야 되는 역할을 우리 부모님들이 하시죠. 1세에서 3세가 되면 이때는 조금 이제 그 어떤 것이 생활 속에서 어떤 이거를 해야 되고 아니면 규율을 이렇게 보여주고 눈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아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이때 이제 대소변을 가리면서 이때 이제 뭐 아이를 야단을 치거나 구박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좋은 양육자가 되는 거죠, 부모님이. 그래서 어떤 좋은 방향으로 아이를 이끌도록 이 1세에서 3세까지는 이렇게 키워야 되고요. 3세에서 7세가 되면 이제는 이 아이가 0세부터 3세까지 자라면서 부모님이 가르쳐준 어떤 것들을 이제 시도를 합니다. 시도를 하는데 항상 잘할 수는 없습니다.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때는 실패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가르칠 훈자를 써서 훈육자로서의 그 부모의 역할이 그러니까 하게 됩니다. 그다음 7세에서 12세가 되면 이제 초등학교 이제 입학을 하고 학교를 초등학생들이죠. 요때는 이제 그동안에 7세까지 했던 것들을 이제 사회에 나가서 학교라는 사회에서 뭔가 훈련을 통해서 이제 그 삶에서 역량을 키우는 그 초기 시기가 됩니다. 이때는 뭔가 근면성과 규칙을 배우게 되는데요. 하다가 보면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격려를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네가 할 줄 뭘 알아 라고 하면 다음부터는 절대로
아이가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가, 둘째 아이가, 그 6학년 때, 그, 50m 대시를 했었거든요. 이때 이제 엘리멘터리 스쿨에서 하는데, 50m 대시라고 하니까 사실은 동양 애들은 체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 대시는 잘해도 그 롱 디스턴스 장거리 달리기는 좀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그때 학교 스쿨 레코드를 세웠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절대로 달리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 기록을 깰 수가 없다고. 그때 이제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리 격려를 해도 제가 격려를 실패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여기를 보니까. 그래서 7세에서 12세까지는 열심히 격려를 하셔야 되고 12세에서 20대면 이때는 사춘기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밖에 나가서 자기가 이때는 전두엽이 공사 중이기 때문에 감정도 불안정하고 또 어떤 때는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이퍼가 돼서 또 굉장히 즐겁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를 정도로 이렇습니다. 이럴 때는 부모님이 상담자의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세에서 40세가 되면 미국에서는 주로 다 독립을 해서 나가죠. 18세가 되면 이제 대학으로 나가면서 떠나게 되는데 한국도 요즘은 부모님이랑 사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때는 집으로 돌아와서 20세에서 40대는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기도 하고 또 직장을 가기도 하고 이런 시기인데요. 이때는 부모님과 동반자로서의 그런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역삼각형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부분은 보통 요즘은 결혼들을 늦게 하기 때문에 성인 초기 20세에서 40세에 보통 1세, 0세에서 1세, 1세, 3세까지 아니면 3세에서 7세도 있겠죠? 요때까지의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20세에서 40세인데 요즘은 중년기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년기까지도 양육, 훈육, 보육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7세에서 12세 이 격려자의 역할과 상담자의 역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힘든 것은 12세에서 20세이면서 부모님이 중년기일 때는 그 자녀는 사춘기고 부모님은 어머니는 갱년기고 그러면 갱년기와 이 사춘기가 만날 때 정말 대단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때는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열심히 이 자녀들을 12세에서 20세 이 상담자 역할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그 보시는 바와 같이 7세까지는 육자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정말 보호하면서 잘 키우고 또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 시기가 7세까지입니다. 자, 7세 이후는 저희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사회 나가서 배워야 되는 것은 모두 다 유치원 때 이미 다 끝났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7세 이전의 모든 것을 다 배우고 7세 이후부터는 이제 격려자로서 하는데 이 격려자, 상담자, 동반자를 저는 묶어서 코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때는 저희들이 7세 이후부터는 이제 코칭이 가능하고요. 성인 초기나 중년기나 황혼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제 코칭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 발달 8단계를 통해서 본다면 이제 부모님들이 요 부분 7세에서 12세, 20세에서 40세 요 시기에 코칭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기억하면 도움이 되는 지식으로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 우리 보통 인간의 행동은 보이지 않는 본능과 무의식의 힘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보통 왠지 모르게 끌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왠지 모르게 끌린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무의식 속에서 어떤 좋은 감정, 뭔지는 모르지만 그 좋은 감정들이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올라와서 내가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또 느꼈던 것들,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 아이의 무의식 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쌓이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 아이의 성격 형성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무의식 안에 그동안에 부모님에게 배웠던 것, 또 느꼈던 것, 또 받았던 것, 이런 것들이 성격 형성에 큰 지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가치관도 생기고 생활 양식도 여기서 배우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유명한 강사 김창옥 씨는 모국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나중에 제가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모국어는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그 어투, 또 말하는 형태, 이런 거를 모국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연애를 해서 남성들이 여성에게 처음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언어를 좋은 사랑스러운 언어를 쓰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 다시 이제 눈이 씌었던 것이 없어지면서 이제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언어의 형태로 돌아간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이미 무의식 속에서 부모님에게서 배운 말의 형식, 또 말의 말투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정신분석에서는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의식으로 끌어올려서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코칭에서는 이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을 한번 좀 끄집어내서 의식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코칭은 아들러를 되게 그러니까 시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아들러는 인간의 어린 시절 초기 기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제 간의 어떤 형제 순서? 이런 거 보면 경쟁심이 있거든요. 경쟁심이 있다는 거는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이 열등감이, 한 사람을 성장하게 만드는 어떤 고리이면서 동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서, 자녀를 양육하실 때, 이 어린 시절의 이 모든 것들이 이 아이의 무의식 속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올라와서, 어떤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모하고 자녀 관계가 계속 이렇게 한 곳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8가지 단계를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또한 성장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관계의 첫 출발은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초기 양육자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딸이 연애를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결혼하겠다고 남편감을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아버지하고 똑 닮았으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 저 친구는 우리 딸은 아빠를 굉장히 좋아했구나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아빠가 이 아이의 첫 번째 이성 연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연인이 굉장히 본인하고 이렇게 좀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했다면 그 아빠하고는 다른 사람을 만나겠다라고 결정을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먹는 아빠 때문에 힘들었다면 술을 하나도 입에 대지 않는 그런 또 남자만을 찾는 경우도 있지요. 자,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굉장히 이래서 중요한데, 이거를, 관계의 성장을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요즘은 40대가 돼도 TV에서 보면은 엄마 아빠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엄마 아빠와 아버지 어머니는 굉장히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 아빠라고 한다면, 정말 7살까지, 12살까지 이 정도는 엄마 아빠가 되지 않을까. 엄마 아빠가 모든 걸 다 해주시고 슈퍼맨이고 슈퍼우먼 같이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무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이런 분이다.
또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분이 엄마 아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왔을 때 여러분들 이민 온 주된 목적이 뭐예요? 하고 여러분들한테 그 물어보면 애들 교육 때문에 왔어요. 라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희도 아이들 교육 때문에 또 한동안 이렇게 떨어져 살기도 했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로서 무한 사랑을 해줄 수 있는 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아이들이 겪는 거는 엄마 아빠가 이것이 맞아라고 했을 때 다른 주변의 친구들, 티네이저가 돼서 주변을 바라보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엄마 아빠로서 무한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로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유한 사랑이라고 저는 이제 그 정의를 해놨는데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사실은 한계가 있는 사람이야. 슈퍼맨이 아니야. 라는 거를 좀 깨달게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퍼주는 사람이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삶, 공존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좀 이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부터 적절하게 아이들이 기다릴 수 있도록 좀 해줘야 이 친구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나처럼 어린 시절이 있었고 또 이렇게 그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자꾸 저희 아이들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가 18살이 돼서 대학을 가서, 대학을 갔다가 여름방학에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더니 그날 저한테 진지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전까지 엄마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요, 이제부터는 엄마를 어머니라고 부를게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되게 시원섭섭하더라고요. 아, 많이 컸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얘가, 이제 좀 내외를 하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는 내 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떠나보내야 되는 이런 아이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섭섭하긴 했는데, 대견하기도 하고, 이제는 베이스 캠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갔다가 좌절하고, 그러면 다시 또 집으로 돌아와서 힘을 얻고, 다시 또 힘내서, 눈물 닦고 또 뛰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의 역할은 이렇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이 엄마 아빠로서 무조건 슈퍼맨처럼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하다가는 여러분들 부모님 연세가 많이 드셔도 계속 캥거루처럼 자녀들을 계속 케어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아까 리질리언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인간은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미러클, 진짜 기적의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진짜 그 설레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설레게 할 그런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모님들이 약간 본인들의 어떤 그 약한 부분, 이거 부모님의 권위가 있어야지가 아니고 약한 부분을 좀 드러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민사회에서는 약한 부분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그 경험을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미국에서 다니면서 어떤 때는 제가 무학력자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밴드를 하고 오케스트라를 하는데 오케스트라를 가면은 부모님들이 자원봉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무조건 자원봉사를 하는데 제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그 당시에 한 10년을 살았는데 아무래도 어렵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가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오케스트라 단원 단복 갖고 가서 세탁해가지고 뭐 단추를 고쳐준다든가 뭐 이런 거 아니면 브로셔를 이렇게 말없이 나눠준다는 거, 뭐 이 정도만 할 수 있지, 뭐 모여서 뭔가 말로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녀들이 볼 때 엄마가 나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그리고 저도 자신감도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국의 중고등학교에 컨퍼런스 데이라고 초기에 이제 학기 시작하면은
부모님들 다 불러서 웰컴 나잇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영어가 잘 안 되지만 무조건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가요.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보면 한국 부모님들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가서 아예 그냥 뭐 말도 못 알아듣는데 뭐 굳이 뭘 거길 가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못 알아들었지만 아무튼 가서 들어가서 앉아 있고 또 선생님 얼굴 보고 오고 하면 아이들이 약간 동지의식을 느끼더라고요.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있구나. 엄마가 되게 힘들어도 나를 이렇게 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어, 이민사회에서는 나약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나약성을 드러냈을 때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를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어른스러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억에 굉장히 외롭고 힘들 때 저희 둘째 아이가 우리 이제 그 교회에서 구역에 있는 그 어머니들끼리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제가 굉장히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좀 안 돼 보였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막 뛰어들어오더니 주변에 집사님들 쫙 보더니 저를 한번 쓱 쳐다보더니 아유 이 집사님들 중에 우리 엄마가 제일 이뻐. 그러고 뛰어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왠지 우리 엄마를 좀 위로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와 아이들은 정말 이 대단한 아이들 참 고맙기도 하고요. 그래서 같이 그 중고등학교 시절을 굉장히 잘 보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은 엄마 아빠가 슈퍼맨이 아니고 또 무한히 사랑을 주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과 같이 약한 존재이기도 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녀들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좀 알려주는 것이, 우리 그 자녀들이 더 많이 잘 자라고 어른스러워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의 어떤 그 캐테고리를 좀 바꾸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7세에서부터 그 이상 되면 초등학교가 지나가고 사춘기부터는 코칭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코칭의 효과에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코칭의 효과가 결국은 이 아기가 기어다니는 것부터 달리기까지, 심지어는 그들의 꿈을 향해서 날기까지,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이것을 저는 좋은 상태에서 최고로 행복한 상태까지 가는 것을 저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Good to Great인데요. 그래서 코칭은 우리 자녀 중심으로 늘 바라봐야 되고 자녀를 지금 현재 지금 이 상황에서 보지 않고 멀리 그 아이의 미래를 그러니까 도토리가 되어 있는 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상수리나무로 나무가 엄청난 우거진 그 도토리가 많이 열린 그 상태를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어, 자녀를 바라봐야 되겠죠. 그리고 청개구리 기질이 많아요. 사춘기 때는. 어, 저도 그랬는데 공부해라 하면 공부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도 공부하기가 딱 싫어지거든요. 이럴 때는 자발성 촉진을 어떻게 해서든지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저희가 한번 봐도 좋은데 우리 이제 부모 코치님들의 마인드셋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하고 싶은데요. 자, 아까 보신 그림들처럼 내 눈을, 제가 빨간색 선글라스를 쓰면 빨간색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파란색 선글라스를 쓰면 파란색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부모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기보다는 자녀의 심정으로 어떤 상황을 바라본다면 훨씬 더 자녀의 그 어떤 상황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게 뭔지 아실까요? 어,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죠. 조금 더 멀리 가 있는 그림입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조금 멀리서 바라보면, 예쁜 해바라기, 잘 익은 해바라기가 보이는데요.
우리가 자녀를 그냥 근시안적인 것으로 본다면, 어, 어떤 상황 그냥 별과 같은 그냥 이런 그림 이렇게 되는데 조금 더 멀리 먼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아이의 전체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자녀를 조금 그 멀리서 빅픽처를 가지고 이렇게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부모님들이 코칭을 할 때 마인드셋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 사회에서는 사실은 부모님들도 나약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적응하기에. 근데 솔직히 말하면 부모님들보다 자녀들이 적응을 더 잘합니다. 그리고 말도 빨리 배우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병원을 가면 제가 아이들 선생님한테 얘기를 막 했는데 이제는 병원을 가니까 엄마는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할게요. 우리 아이가 이제 저는 벙어리처럼 있고 아이가 다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떤 수평적 관계, 협력 관계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잣대로 아이를 재단하다 보면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살아남지를 못해요. 아이도 불확실하고 부모도 불확실하다면 우리보다는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더 적응을 잘하는 아이의 어떤 판단을 좀 믿어주고 끝까지 응원해주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의논을 하러 오면 그 아이에게 결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선택하도록 좋은 쪽으로 선택하도록 그 아이에게 어떤 선택권을 주시고 또 결정을 하게 되면 선택하기 전까지는 치열하게 논쟁하시고 코칭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을 딱 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지를 끊임없이 지지하고 격려하는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하도록 요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중독 코칭을 좀 많이 하는데요. 보면, 마리화나라고 그러죠? 한국에서는 대마초인데, 대마초를 하게 되면 이제 소변 검사나 머리카락 검사를 하면은 이게 나옵니다. 성분이. 그러면, 나는 안 했어요. 나는 지금부터 안 할 거예요. 하면은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지날 때까지 그 책임을 다할 때까지 그 잔류가 남기 때문에 이제 그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과보를 하게 되면 어, 어느 드라마에선가 했죠. 엄마가 의사하라 그래서 의사했는데 이제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고 라는 원망을 듣게 됩니다. 부모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책임도 부모가 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선택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어, 우리 그 자녀들은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는 대단한 잠재력이 있거든요. 이 잠재력을 그 무의식 속에 깔려 있는 그 많은 대단한 것들을 의식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부모가 해주셔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결국은 코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코치로서, 이렇게 좀 아이들을 같이 함께 가는 이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우리 한국에서는 펌프라 그러죠. 이 물을 조금 넣으면 이제 계속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은 물이 콸콸콸콸 나오거든요. 처음에 약간 마중물을 넣어주는 것처럼 자녀에게 마중물을 넣어주고 이 자녀가 자기의 어떤 잠재력과 탁월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인드셋으로 아이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틀려가 아니라 다르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지 이렇게 저의 기억을 좀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할까요? 어떤 거를 하면은 좋을까요? 리코더하고 트럼펫인데요. 리코더는 한국에서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요? 리코더 합주반이 있었어요. 보통 한국의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보면 3학년, 4학년 때 리코더와 피리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선행학습 한다고 리코더 합주단회를 보냈는데,
이제 합주단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중에 골목길에서 어떤 형을 만났어요. 그래서 3천 원을 뺏기고 오면서 집에 오면서 막 울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가 울면서 왜 그러니? 그 당시에 초등학생 3천 원은 전 재산이었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뺏기고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울고 돌아와서 충분히 이해를 좀 다독여주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달리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 형이 초보인가 봐. 돈 뺏는 거 초보자인가 봐.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왜요? 그러더라고요. 너 보니까 손목에 손목 시계도 있고, 와, 너 신발 진짜 좋은데, 나이키네. 근데 나 같으면 그 시계하고 나이키 신발도 다 벗기고 갖고 갈 것 같은데, 그 형 진짜 초보자인가 보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울다가 말고 막 웃더라고요. 막 웃으면서 엄마 진짜 그 형 초보자인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 3천 원 뺏긴 것이 아니라 그 신발과 그 손목 시계가 세이브 됐다는 거에 안도감을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이거를 위험한 기회로 어떻게 좀 다르게, 좀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펫의 기억은 둘째 아이가 이제 다들 그 밴드를 했는데요. 둘째 아이가 강한 왼손잡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펫은 제가 좋아서 큰아이는 클라리넷을 시키고 둘째 아이는 트럼펫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트럼펫이 굉장히 소리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소리라 억지로 시켰습니다. 근데 어느 날 7학년 때인가 트럼펫을 하다가 한숨을 푹 쉬면서 눈물을 흘려요. 남자아이인데. 그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왜 그러니? 그랬더니 음악이 너무 좋아서 이 악기가 진짜 이 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줄만 알았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다음 얘기가 엄마 그런데 어, 오른손 보통 이제 트럼펫은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 세 번, 네 번째 손가락이 세 개 손가락으로 하면 텅잉으로 혀로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강한 왼손잡이다 보니까 오른손의 네 번째 손가락이 안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트럼펫 연주가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악기는 하고 싶은데 음악은 너무너무 좋은데 이 트럼펫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음악은 좋은데 악기는 그럼 트럼펫 말고 다른 악기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악기점 애를 데리고 가서 오른손 말고 왼손으로 하는 악기가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악기가 있었을까요? 어, 프렌치 호른이라고 이렇게 그 달팽이처럼 생긴 그 악기가 왼손으로 하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프렌치 호른을 이제 다시 악기를 주종목을 바꾸고 제가 이제 우리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트럼펫 해가지고 이렇게 뭐 줄을 세우거나 잘하는 친구 뭐 이렇게 하질 않는데 고등학교 때 가면은 퍼스트, 뭐 세컨 이런 식으로 이제 안치기도 밴드에서 이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트럼펫 지금 3년을 했는데 프렌치 호른을 한다면 초보자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절대로 퍼스트는 안 될 거다. 그래도 트럼펫 그 음악을 하겠니? 라고 했더니 엄마 나는 음악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프렌치 호른으로 세컨 아니라 세 번째 연주자라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프렌치 호른으로 왼손으로 하는 악기로 진짜 행복하게 3년을 보냈었습니다. 만약에 이 악기를 그냥 트럼펫 안 된다고 그냥 포기했다면 지금 음악을 좋아하는 그런 아이가 되어 있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길어져서 이제 요것만 두 가지는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우리 그 국제 표준 마크는 많이 보시죠? 국제 표준 마크를 보면 요거를 뉴욕의 디자이너인 사라 핸드렌이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녀가 장애인이었고 요거를 보면서 어떤 굉장히 수동적이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어떤 한계성을 느끼면서 이런 디자인으로 바꾸고 이 국제 표준 마크가 있는 곳에다 요 새로운 마크를 계속 붙이는 운동을 했었어요. 이 사라 핸드렌이요. 그래서 결국은 2014년 7월 달에 뉴욕에서는 이 국제 표준 마크 장애인 마크를 요걸로 바꾸게 됐어요. 역동적으로. 그래서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인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것을 찾아서 우리가 부모 교육을 한다면 자녀들은 그들의 잠재력과 탁월성을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코칭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청, 잘 듣는 것, 그 다음에 어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그 포지셔닝을 가질 수 있는 중립 언어, 그 다음에 질문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인정해주고 축하해주는 것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그 어떤 동기부여, 뭔가 할 수 있는 그 동기부여를 해주는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 해주는 기술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것들이 다 어떤 행동이라기보다는 말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좀 더 갈까요? 그 말로 하는 건데 부모는 이 자녀와 같이 있으면서 얼마든지 어떤 일을 해도 모두 다 허용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안전한 공간을 주어야 이 자녀가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신뢰관계가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엄마라고 했는데 아이가 나가자마자 남편에게 쪼르륵 가서 얘기를 한다면 제가 좀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이가 엄마를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어떤 약속을 지켜준다면, 나중에 끝까지도 지금, 본인의 어떤 고민되는 것, 이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신뢰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일관성이 있으면서 평정심이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데 부모님까지 불안해하고 힘들어한다면 진짜 그 어디에다 마음을 둬야 될지 좀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지난주에도 제가 나눴던 그림인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부모님은 요 얼굴처럼 당신들의 자녀가 아무 생각이 없는 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게 맞을 거야, 저게 맞을 거야. 이 아이가 포도를 참 좋아하지? 그러면 내가 넣어주고. 그래서 정말 보기 좋게 해서 들려보내는, 미래까지 들려보내는 원하는 상태로 보내는데요. 이 원하는 상태는 자녀가 원하는 상태가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칭을 이제 하면 이 아이가 정말 원하는 어떤 뭔가가 있는데 그게 좀 모르겠다. 그러면 부모님이 옆에서 질문을 하면서 네가 정말 네가 갖고 있는 게 뭐지? 정말 여기 네가 원하는 상태. 그러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상태가 아니라 자녀가 원하는 상태까지 가려면 어떤 거를 채워야 될까? 이 바구니에. 그래서 빈 바구니를 들고 아이와 같이 동행하는 모습. 이것이 이제 코칭의 운용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이 기술들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자녀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경청하는 요 기술을 사용해서 어떤 자녀가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비전이나 꿈을 일단 목표에다 두고 여기까지 변화 성장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인간관계 8가지 발달 관계에서 바라보면 이 부분은 요 다음 그림인데요. 초등학교 때는 격려, 인정, 칭찬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7세에서 12세까지는 뭔지 본인이 7살까지 배웠던 것들을 사회라고 하는 학교라고 하는 사회에 가서 뭔가 시도를 해보고 또 거기에서 어떤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공부하는 장이거든요. 뭔가 실수를 하는데 이 실수 속에서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진로를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지 하는 사춘기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이죠. 그러면 질문을 통해서 자기를 인식하게 하고 그 전까지 무의식 속에 깔려있던 여러 가지의 어떤 정보들을 질문을 통해서 끄집어내서 자기의 어떤 잠재력을 알게 해주는 것이 중고등학교 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학교가 되면 이제 내가 어디까지 갔는지 이제 내가 뭘 하는지 이제 알았어. 정체성, 내가 어떤 적성이 맞고 어떤 게 맞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제 시도를 하고 실행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기억에 우리 그 둘째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저의 첫 번째 고객이 둘째 아이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본의 아니게 제가 둘째 아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칭을 한 4년 정도 받았는데
저에게 어머니, 이제 제가 어디까지 가볼 수 있는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 얘기를 해서. 아, 얘가 이제 도전을 하는구나. 그리고 자기에 대한 어떤 자기 효용감이 생겼구나. 그리고 한번 성취를 해보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도 생겼구나. 그래서 굉장히 기뻤는데 그게 바로 코칭의 효과고 이게 변화와 성장을 그때그때마다 축하해주고 또 환대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Parents Stitch라는 저의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A stitch in times saves nine stitches라는 말이 미국의 그 격언인데요. 한 번에 잘 한 번 꼬매면 나중에 9번 꼬매는 걸 안 할 수 있다, 절약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 한국 속담에 어렸을 때 보약을 잘 먹으면 커서도 건강하다. 뭐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 앞에 글자 스티치의 글자를 보고 아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이고 돌아갔네요. 제가 요거를 글자가 안 보여서 자꾸 이제 옮기느라고 제가 좀 그렇습니다.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이프,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해도 용납이 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터칭, 계속 부모님과 어떤 그 접촉점을 만들고, 또 신체적인 접촉도 있고 정서적인 접촉점을 만들어주고요. 이는 누구도 밖에 소외되는 것이 없이, 늘 그 본인들이 집중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요.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consistency, 일관적인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H는 이제 언어와 휴머인데, 아이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가끔, 또 유머를 가지고 아이를 즐겁게 해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번의 스티치를 이렇게 좀 해주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자기의 잠재력과 탁월성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요것도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기술은 다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질문도 그렇고 경청도 그렇고 소통을 하면서. 근데 우리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보통 엄마들이 아이들 코 풀 때 뭐라고 하나요? 흥해라. 흥해야지. 그러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이 지금 문화 강국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언어를 집에서 지혜의 언어, 사랑과 포용의 언어를 쓴다면 아이들은 그런 언어들을 모국어로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집에서 부모님들이 어떤 전쟁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나중에 커서도 이 언어가 원래 내 모국어이기 때문에 그걸로 돌아가거든요. 위급한 상황에는 본인이 원래 부모님에게서 배운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에는 굉장히 힘이 있고요. 어, 또 이 언어를 갖다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칭 언어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코칭 언어는 상대를 존중하고 믿어주는 중립 언어를 사용해요.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림을 보듯이 리포터가 이렇게 설명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로 아이들 기를 죽일 수도 있거든요. 또 기를 죽이는 것만큼 또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칭 언어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인도하는데 정말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이 어떤 말인지 궁금합니다. 어, 너무 힘들 때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는지, 또 어떤 말을 들으면 정말 힘이 날까, 또 어떤 말을 할 때 화가 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만약에 받는다면, 자녀가 받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어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고요. 요거는 이제 코칭 언어하고 피하는 언어인데 요거를 우리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기존의 언어인데요. 이 이야기들 중에서 혹시 자녀들에게 해봤던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산만하니? 너 ADHD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너는 왜 그렇게 자꾸 뭐 꿈을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기도 하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존중하는 언어로 바꿔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아이가 산만한 이유에는 그 아이의 긍정적인 의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만하다는 거는 활발하네 라고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보는 거죠. 조금 더 긍정적인. 자꾸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기적이다 하면은 본인을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김은미 선생님이시네요. 김은미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그 표시를 하고 계시는데 뭔가 질문이 있으실까요? 변덕스럽다. 어디 가서 이게 왔다 갔다, 너 굉장히 유연한 생각을 하고 있네? 열등감이 있다. 겸손하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어떤 기존의 언어들을 좀 바꿔서 그 아이들을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니? 하지, 넌 좀 여유가 있네. 저희 둘째 아이가 조금, 어떤 상황에 가면 굉장히 느려요. 처음에는 가서 좀 버벅거리기도 하고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대기만성형이네. 처음에는 조금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는 넌 되게 잘하고 싶어서 3살까지 말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어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병원을 데려가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신중한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한테 넌 정말 신중한 아이구나 라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기존의 언어보다는 가능하면 존중하고 신뢰하는 또 지지하는 표현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코칭으로 이제 트리플 S의 대화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3가지의 S가 있습니다. 일단 상황이 딱 생기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두 아들이 어렸을 때는 조용한 때가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누군가 아플 때 아니면 지금 사고 치고 있을 때 둘 중에 하나지 항상 시끄러웠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들어가면서 상황 수습을 하러 들어가죠. 부모님들이. 그럴 때는 내가 잠깐 멈추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중심을 잡아야 되겠죠. 나의 혈기대로 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코칭을 시작한다 해서 코칭의 안전지대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요 이후부터 이제 코칭을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요런 3가지의 S, 트리플 S를 생각하시고 어떤 상황에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그 피라미드인데요. 이제 부모님이 한쪽에 계시고요. 또 한쪽에 자녀가 있고 가정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이들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와 대화를 하는데 이제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어요. 그럼 1단계는 일단 아이가 느껴서 감정을 우리가 한번 느껴야 되고 그 표정을 보면서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좀 일단은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되려면 계속 우리가 민감하게 아이의 얼굴 표정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째 단계는, 우리 첫 번째 단계, 너 지금 어때? 그러면은 몰라요. 아우, 짜증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애들이. 짜증나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은 보통 이게 그 자기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표현 방식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냥 짜증나, 뭐 아니면 아이들 말로 아우 짱나,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한 5초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좀 물어봐요. 지금 기분 어때? 하면 보통 몰라요 그러거든요. 근데 몰라요 하는 것을 그냥 그래? 잘 모르는구나. 그러고는 가만히 기다려 놓고 나면 아이가 얘기를 해요. 어, 저희 아이가 어린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강아지를 키우겠다고. 보통 애들이 강아지 키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파트이기 때문에 강아지는 안 돼라고 했더니 어느 날 초등학교 1학년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이가 울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앉아서 아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탯줄로 너랑 네가 생각하는 거 엄마가 금방 알고 또 내가 생각하는 거 네가 금방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밖에 나가게 된 네가 말하지 않으면 엄마는 알 수가 없어. 라고 설명을 했더니 아이가 갑자기 새가 불쌍해요. 라고 얘기를 뜬금없이 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다 보니까 새장수 아저씨가 새를 장 속에다 넣고 이걸 팔러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새를 보다 보니까 갑자기 슬픈 생각이 들었노라고. 그래서 왜 슬픈 생각이 들었는데 엄마가 강아지를 못 키우게 해서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슬퍼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슬픈 마음이 좀 없어질까? 그랬더니 엄마 그러면 강아지는 집에서는 안 되니까 햄스터를 키울래요. 그래서 햄스터는 이렇게 우리의 이렇게 정해진 공간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좋다. 햄스터 키우자 해서 강아지를 햄스터로 바꿨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아이들이 강한 표정, 강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이때가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위험한 기회거든요. 위기인데 이때 이제 아이의 어떤 감정을 그냥 무시하고 해버리면 아이가 이제 그다음부터 소통을 안 하는데 이때 이제 만약에 이 강한 강한 감정을 조금 더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이 아이가 얘기하게 된다면 위험한 기회가 돼서 조금 더 친밀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강한 감정이 왔을 때는 이 아이의 긍정적인 의도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3단계는 이제, 제가 이렇게 일부러 이제 좀 분리를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 아이의 감정을 들어주고 공감하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코칭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코칭의 기술을 가지고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수용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녀와 대화를 할 때는 트리플 S. 처음에 일단 관찰하고, 그 다음에 멈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의 감정을 포착하고, 강한 감정이 왔을 때, 와, 드디어 이제 이 아이하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 하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녀하고 대화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더 이상 부모님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죠. 그리고 특히 사춘기인 경우에는 친구들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명령하는 것 아니면 경고하는 것, 또 훈계, 뭐 네가 하는 짓이 다 그렇지, 니까지게 뭘 알아, 이런 얘기들, 내 말 들어라, 너 내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거는 아이들한테 안 먹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무시하는 것, 또 엄친아, 야 옆집 봐라, 옆집에는 1등 했대, 이런 얘기. 야 너는 그래가지고 되겠니? 뭐 이러면 이제 망가질 테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아이들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칭 이제 기술로 들어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경청, 잘 듣는 것, 그 다음에 질문하는 것, 그 다음에 그 피드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경청을 할 때 우리의 어떤 태도는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런 자세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대화의 시작은 경청부터 시작을 하고요. 경청을 하는 것은 우리 자녀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에요. 또 적극적인 경청이라는데 우리가 오감으로 경청을 한다 그러거든요. 눈으로도 보면서 이해하려고 하고 귀로도 듣고 촉감으로 어떤 분위기로 이렇게 다 들으면서 적극적인 경청을 하는 건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경청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다 보면 강한 용어를 쓰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보면 나쁜 애들이 아니고 아픈 아이들,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청을 할 때는 지금 여기에 집중해서 또 공감하면서 듣고 또 질문을 하면서 듣고 또 때로는 아이가 격해서 얘기할 때는 침묵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면서 들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이가 팔짱을 끼면 같이 팔짱을 끼고 아이가 턱을 개면 같이 또 턱을 개고 하면은 이 아이가 우리 엄마가 아니면 우리 아빠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친구하고 저녁 때 놀러 가도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엄마가 바쁘다 바빠. 그거 쳐다도 안 보고 있으면 무시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단은 얼굴을 마주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숙제나 안 하고 친구랑 놀러 가려고? 너는 늘 그래. 안 돼. 숙제하고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머릿속에서 판단하고 아이한테 얘기하죠. 이게 먹힐까요? 자, 그러면 입으로 하는 거는 있는 그대로. 아, 친구가 전화를 했구나. 그러면 이제 또 자녀분들이 얘기를 하겠죠. 엄마 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놀러 오래요. 근데 미안한 마음이 있죠. 숙제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이를 경청을 하려면 심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가슴에서 느껴지는 거.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놀러 오라고 해서 너도 기분이 좋구나. 진짜 놀러 가고 싶겠네. 라고 이야기하면 공감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존중받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하고 싶은, 뭔가 책임을 해야 되는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숙제는 다녀와서 꼭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경청, 가슴으로부터, 머리가 아니라 입으로는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고 가슴에서 느껴지는 그 아이의 어떤 긍정적인 의도를 느끼려고 애쓰시면서 대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과 같이 이제 머리로서는 판단을 들어가고요. 눈높이로는 그냥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가슴으로는 그 아이의 느낌과 감정을 공감해 주는 걸로. 그 다음에 질문은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고 본인만의 어떤 자기만의 해답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스스로 알아차리고 생각하게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지혜를 개발하는 과정이거든요. 공부나 지식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지혜는 안에서 밖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질문을 받았을 때 본인이 생각하면서 나오는 좋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질문을 잘하려면 일단 경청을 하셔야 되고요. 관찰을 잘 하셔야 되겠죠. 아, 지금 이 아이가 눈을 찡긋찡긋 했는데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었네. 또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 중립적으로 좀 판단하지 않고 해야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런 그 질문들을 하는데 보통은 긍정적으로 해야 되고 또 오픈되어서 이거를 너 이게 좋아 저게 좋아 1번이 좋아 2번이 좋아 그게 아니라 어떤 걸 할래? 라고 좀 아이들의 선택권을 좀 존중해주는 그런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관찰을 잘 하고 아이를 잘 보면 질문은 저절로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나하고 동등한 존재로 생각해 준다면 이 질문은 걱정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존중해주고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5가지인데요.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엄마 이런 얘기 엄마 나 지금 친구랑 놀러 가고 싶은데요 라고 했을 때 못 알아들었으면 잠깐 지금 뭐라고 했지? 라고 관심을 표하는 이야기를 해주면 좋고요. 나는 내가 지금 이렇게 궁금한데 하고 이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 표현하고 인정해주고 또 지지해주는 어떤 이야기, 나 이거 궁금한데 좀 얘기 좀 해줄래? 하면 아이가 내가 지금 존중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나서 적어도 뭐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어떤 동지애를 느끼는 어떤 단어를 좀 쓴다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가 그렇게 밖에 나가서 친구랑 갔다가 오고 숙제를 한다면 엄마가 뭐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면 엄마 내가 친구네 집에 1시간 정도 있으면 저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시간에 진짜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라고 다시 한번 이 아이의 주변을 환기시켜주는 것도 좋습니다. 네. 제가 지금 문자를 보고 있는데요. 아까 어떤 학생, 외향적이고 자동차 때문에 사고가 나서 경찰관에 걸려가지고 저한테 왔던 그 친구의 어머니가 문자를 했네요. 뭔가 또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질문도 이제 4가지 질문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요거는 일단 관찰을 잘해서 내 자녀를 보고 거기에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하면
질문은 저절로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일단 칭찬하고 축하해주는 환대를 받는다는 것을 하려면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사실을 칭찬해 주셔야 돼요. 너 진짜 잘생겼다라고 하는 건 칭찬이 아닙니다. 어떤 노력을 해서 된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멋지게 생기셔서 부모님 덕분에 얻은 거거든요. 노력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있는 그 어떤 노력을 해서 생긴 것을 칭찬하는 게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림 잘 그렸네. 근데 역시 듣던 대로 그림 실력 대단해. 강점을 칭찬해 줘야 되고요. 네 그림을 보니까 덩달아서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따뜻해지네. 색감이 너무너무 따뜻해. 네 그림을 보니까 너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예술가 같아. 이 존재를 인정해주면, 이게 있는 것에서 강점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그림 때문에, 이 상대편 때문에 내가 받은 영향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면, 이게 이제 그 저희들 코칭에서 기본 기술로 사용하고 있는 그 인정 칭찬 기술입니다. 근데 저는 요즘은, 자녀들에게는 가능하면 환대해주고 또 축하해주는 것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어디 가서 부모님과 같은 그 환대를 받겠어요. 세상은 참 휘몰아치는 히말라야 산 같은 그런 곳인데 베이스 캠프에 와서 좀 따뜻하게 있다가 다시 그 힘을 얻고 세상을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정과 칭찬, 축하 또 이렇게 환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햄버거, 인앤아웃 햄버거인데요. 피드백 할 때 이 빵과 빵 사이에 고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자녀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줄 때, 뭐 듣고만 있고 공감만 해주면은 사실은 교정해줘야 될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뭔가 틀린 점을 가르쳐줘야 될 때. 이럴 때 일단, 너 왜 도대체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시작하면 일단 빈정이 상합니다. 아이들도. 그리고 그 다음 얘기 안 듣거든요. 그래서 그러기에는 우리가 샌드위치 피드백을 해줘야 됩니다. 이 위에 빵과 빵이 있는데 이 빵 두 개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와, 너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그 시험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점수를 만족스럽지 않은 점수를 받아갖고 왔다면, 너 진짜 열심히 했네. 열심히 했는데, 진짜 그 어려운 공부였는데 그동안 그래도 열심히 해서 이 정도로 받았네? 라고 인정해주는 것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어저께 친구랑 놀러 가기보단 그 시간에 조금 더 공부를 집중했다면 더 좋은 점수를 받았을 텐데 아쉽다. 이 정도 교정적인 피드백을 좀 해주시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정말 시험을 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정도로 했다는 것에 엄마는 그래도 네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라고 약간 빵에는 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격려해주는 언어를 하고 가운데 뭔가 고쳤으면 하는 이야기들을 해준다면 아이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요것을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샌드위치, 인앤아웃 햄버거 생각하시고 피드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넣었거든요. 처음에 인정, 칭찬을 해주고 가운데는 개선하면 좋아질 부분들을 얘기하고 밑에는 격려를 해줘야 되겠죠. 격려하고 축하. 왜 격려냐면 격려는 아직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이야기를 미루어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지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준다면 아이가 부모님들에게 뭔가 자기가 잘한 점을 가지고 열심히 자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트리플 S를 하고 이 안전지대에서 이제 코칭을 시작하는데 요 그림은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요 코칭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경청과 질문을 해서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코칭 대화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지하로 W를 했거든요.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라고도 얘기해도 되고,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면, 엄마, 뭐, 친구랑, 이제, 저희 아이 얘기를 한다면, 중고등학교 때,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웃음 포인트가 틀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들 간에 이제 그 싸움이 났어요. 너는 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웃고 있는데 너는 왜 안 웃어? 너 나 무시한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이제 큰아이가 왔어요. 엄마, 지금요, 뭐, 큰일이 났어요. 애들이 막 싸워요. 그래? 도대체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랬더니 이제 뭐, 장황하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면 진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야기를, 결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의논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을 때 아이가 그냥 얘기를 해요. 근데 엄마, 이거는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른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어른이 누가 가면 좋을까? 그랬더니, 뭐,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목사님은 또, 뭐 우리들이 이렇게 싸우고 하는 거에 너무 마음 아파하실 것 같고, 엄마가 좀 오시면 좀 어떨까요? 엄마가 와서 가능할까? 그랬더니, 그래서 맛있는 걸 좀 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질문하고, 그러면 좀 어떤 걸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그럼 우리 집으로 친구들을 좀 데리고 올까요? 그것도 되게 좋은데? 그럼 뭘 하지? 했더니 엄마, 우리 집에서 분식센터를 한번 열어요. 떡볶이하고 오뎅하고 김밥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친구들 한번 불러가지고 맛있는 거 한번 먹을까요? 그래서 그때, 저희 집이 분식센터를 한번, 일일 분식센터를 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분란을 좀 잠재웠던 게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냥 그 아이와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다 보면 질문에 대한 답은 질문은 저절로 하게 되고 아이는 그 해결점을 스스로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그냥 급하게 왔는데도 시간이 거의 2시간이 지나갔네요. 네. 네, 우리 총장님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안현지 교수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2번 강의 해주셨는데 여러분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 또 더 듣고 배우고 싶으시죠? 근데 너무 죄송하고 그렇지만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안현지 교수님께서 이번 학기에 저희 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이 코칭 실습을 강의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했던 것 말고 여러분하고 계속 줌으로 만나서 10주 동안 계속 강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훨씬 더 디테일하고 또 실제적인 그런 내용들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신 이 과정은 이제 저 학교 학생으로 등록을 해야만 들을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본의 아니게 학교 홍보를 하게 되네요. 그래서 코칭 프로그램에 이번에 저희가 뭐 옆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안현지 교수님뿐만 아니라 뭐 세계적인 교수님들 또 한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코칭 교수님들이 함께 이번 학기를 또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저희 석사 과정하고 박사 과정, PhD 과정까지 이렇게 석박사 통합 과정을 저희가 열었어요. 아마 한국에서 석박사 통합 과정을 갖고 있는 학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한국과 미국의 최고의 그 코칭 전문가들이 이렇게 인도하는 학위 프로그램에 여러분 좀 초청하고 싶고요. 저희 그 MA 과정의 좋은 점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MA 학위를 끝내려면 2년 정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또 학비도 굉장히 비싸고 근데 저희가 이번에 석박사 통합 과정을 만들면서 석사 과정을 1년에서 1년 반 안에 마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30학점으로 학위가 끝나기 때문에 10과목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거고 또 특별히 이번에 이제 이 세미나 듣고 학교에 문의를 하시고 등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어마어마한 장학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어나운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정말 상상도 못할 장학금을 제가 준비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좋은 학생들을 많이 또 모시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다 오늘 그 영상과 더불어서 학교 홍보 또 입학 문의 관련된 이런 것들을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의 응답만 해주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과 좋은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그 세미나가 다음 주에 열리게 되는데요.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이번에는 코칭 세미나는 아니고 이제 상담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이제 코로나 블루와 온라인 카운셀링 또 팬데믹 피로와 가족 상담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AU 그 상담학과 교수님이신 김종환 교수님께서 이런 형식으로 2번에 걸쳐서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아마
이 코칭 세미나와 연결돼서 되게 좋은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종환 교수님은 뭐 한국에서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고 또 서울신학대학교에서 평생 교수로 계시면서 한국의 최초로 상담대학원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한국상담대학원 협의회 회장도 오랫동안 역임하셨고 또 가족치료연구소 이사장님으로 또 계속 사역하고 계시고 또 한국에서 저희 AU 가족치료 상담 운영소도 상담소도 운영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혹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족 치료와 또 스스로에 대한 카운슬링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으니까요. 이것도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대한 자료도 제가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시간이 한국은 금요일 날이 되나 보네요. 그 2월 4일 날이고 미국은 2월 3일 날 이렇게 되니까 그 시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긴 시간이에요. 사실 저희가 지금 거의 2시간 넘게 이 세미나 했는데 안은지 교수님 안 힘드세요? 괜찮으세요? 힘드는데 하다 보니까 뭐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렇죠. 네, 아니, 네, 맞습니다. 내용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듣고 싶은데 네, 줌이 좀 편할 수 있으니까 그럼요. 오늘 네. 예, 너무 오늘 못한 죄송합니다. 내용들은 아닙니다. 오늘 못한 내용들은 우리 강의 시간에 잘 풀어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 제가 중요한 강을 빼뜨렸네요. 우리 안은지 교수님이 저희 학교에서 코칭 센터를 제가 새로 오픈하게 됐는데 미주에서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센터장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은지 교수님이 앞으로 우리 그 미성대학교와 또 코칭을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과 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실 거기 때문에 너무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 안은지 교수님께 우리 감사하다고 우리 박수로 이렇게 감사를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 우리 강아지 때문에 너무 죄송합니다. 강아지가 두 마리라 너무 죄송해요. 괜찮아요, 교수님. 다음에 네, 또 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